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죽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백만장자 박 회장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입사한 지 겨우 3일 차인 신임 여비서 수인은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던 금빛 만년필로 목을 정확히 짚었죠.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사 3일 차 파견직 비서 수인은 백상그룹 본사 회장실 옆 탕비실에서 묵묵히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을 수건으로 문지르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죠. 한 점의 얼룩도 지문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동작 좀 봐라. 귀한 분들 기다리게 할 거야. 장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탕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죠. 파견직 신입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순간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수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 실장의 차가운 눈초리가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임원 회의야. 실수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는 줄 알아. 장 실장은 수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죠. 고작 파견직 따위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였다는 듯이요.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백상그룹 회장 박정도. 제게 서열 5위 백상그룹의 수장답게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호랑이를 연상시켰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상석에 앉았어요. 수인은 준비한 차를 쟁반에 올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며 찻잔을 내려놓았죠. 박 회장 앞에 잔을 놓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사 첫날 비서실 선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셔. 특히 호두는 위험 수치야. 이건 외부엔 비밀이고 비서실과 주치의 팀만 아는 극비사항이야. 절대로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이 회장님 앞에 가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펼치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죠. 수인은 탕비실로 돌아와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의 중간에 내놓을 고급 디저트가 도착했습니다. 한 임원이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외부 호텔에 직접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포장 상자 안에는 프랑스풍 디저트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초콜릿 무스, 마카롱, 그리고 캐러멜이 올려진 타르트까지. 수인은 디저트를 접시에 옮겨 담으며 무심코 포장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버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박스 옆면에 깨알같이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분표였죠. 수인에게는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습관이 있었어요. 수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수인의 시선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수인의 눈동자가 멈췄어요. 호두 농축의 카뮤. 짧은 5글자였지만 수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했습니다. 호두가 들어있다는 표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수인은 급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 안, 이미 누군가가 디저트 쟁반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수인의 입술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인은 포장 상자를 내던지고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수인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견직 비서가 이렇게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수인은 숨을 헐떡이며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장 실장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지금 회장님 말씀 중이야. 어디 들어가려고. 장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감히 파견직 주제에 회의실에 뛰어들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장님, 디저트에 호두가. 수인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손으로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쉿!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있어. 장 실장의 눈이 무섭게 부라렸습니다. 수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리창 너머를 보니 임원 한 명이 박 회장 앞에 디저트 접시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입니다. 임원의 아부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든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장 실장이 문 앞을 떡하니 막고 서 있었죠. 그녀를 노려보는 눈빛은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데. 수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간절한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박 회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타르트를 찍어 올리는 그의 손이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수인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이 타르트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수인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맛이 괜찮군. 박 회장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상기된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온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변했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임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 대신 거친 숨소리만 나왔죠. 커? 허?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괴했습니다. 마치 녹슨 쇠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였어요. 박 회장의 손이 넥타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넥타이를 쥐어뜯기 시작했죠. 아, 회장님. 한 임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임원들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섰고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손은 허공을 핥히었죠. 유리창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수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요. 수인이 다시 한번 외쳤지만 장 실장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을 열고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회장님, 회장님, 장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도 그 뒤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죠.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어요. 누군가는 물을 가져오려 했고 누군가는 박 회장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단순한 응급처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렸지만 점점 그 움직임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회장님이 쓰러지셨다. 빨리. 임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황해서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꺼내든 사람도 손이 덜덜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인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구급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파견직 비서의 몸짓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죠. 구급함의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안에는 변변한 도구가 없었어요. 반창고, 붕대, 진통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확보할 만한 의료도구는 전혀 없었죠. 수인의 눈이 빠르게 구급함 아랫단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소독용 알코올 한 병과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박 회장에게로 달려갔죠. 비켜주세요. 수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인은 박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셔츠 단추를 뜯기 시작했어요. 비싼 셔츠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어디 몸에 손을 대? 장 실장이 소리치며 수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밀쳐냈어요. 수인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장 실장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장 실장도 순간 움찔했죠. 비키세요. 기도 확보 안 하면 뇌사옵니다. 수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주눅 들어있던 파견직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생사의 기로에서 수없이 싸워본 전사의 목소리 같았죠. 장 실장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결국 길을 터주고 말았어요. 수인은 다시 박 회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죠. 아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수인의 손이 박 회장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으로 목 울대뼈 아래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윤상갑상막. 여기야. 수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사람처럼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확보하려면 구멍을 뚫은 뒤 관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런 의료도구가 없었던 거죠. 수인의 시선이 급하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뭔가 쓸만한 게 없을까?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박 회장의 정장 안주머니에 꽂혀 있는 금빛 만년필이었습니다. 수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빨리 손을 뻗어 만년필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로 만년필을 분해하기 시작했죠. 뚜껑을 빼고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속이 빈 몸통만 남겼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저 여자 끌어내. 당장 119는 불렀어? 빨리 와야 하는데. 임원들이 소리쳤지만 수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 수인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알코올을 가위날에 부었어요. 간이 소독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가위 끝을 박 회장의 목에 대었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파견직 비서가 회장의 목에 가위를 대고 있는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수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가위 끝이 피부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슥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정확히 1cm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이었어요. 붉은 피가 조금 흘러나왔지만 수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만년필대를 절개 부위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피익. 만년필을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린 거예요. 박 회장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갔죠. 호흡이 돌아온 겁니다. 보라색이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질식 상태에서 벗어난 박 회장의 몸이 생명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만년필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듣기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회의실을 가득 채운 것은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살았다. 회장님이 살았어.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죠. 구급차는 언제 오는 거예요? 수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오고 있어요.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는 박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만년필이 목에 꽂힌 채로 거칠게 숨을 쉬고 있는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적어도 살아있었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인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응급처치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인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고 장 실장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견직 비서가 보여준 놀라운 응급처치 실력. 이건 분명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박 회장이 안정적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금 수인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수인은 오직 박 회장의 호흡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통해 들리는 숨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비키세요. 구급대원입니다. 급한 목소리와 함께 주황색 조끼를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든 그들은 능숙한 동작으로 박 회장에게 다가갔죠. 선임 대원이 박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목에 꽂힌 만년필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만년필인가요? 대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되찾고 청진기를 대어 호흡음을 확인했죠. 호흡음 들립니다.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그는 절개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꼼꼼히 확인했죠. 그러더니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도 절개가 정확한 위치에 됐군요. 호흡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임 대원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죠. 이거 누가 처치했습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닌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고 장 실장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수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손을 들었죠. 제가 했습니다. 대원의 시선이 수인에게 향했습니다. 파견직 비서 명찰을 단 젊은 여자가 이런 응급처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일단 환자부터 옮깁시다. 조심해서요. 구급대원들이 박 회장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목에 꽂힌 만년필은 그대로 둔 채였죠. 함부로 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송 중 기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처치하신 분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선임 대원이 수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건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비서라서. 수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장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수인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구급차로 데려갔죠. 실장님, 정말 저는 얼른 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너도 무사하긴 어려울 거야. 더 이상의 반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죠. 박 회장은 들것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목에는 여전히 만년필이 꽂혀 있었고요. 구급대원이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기도 확보 상태 양호하고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환자 주치의가 있는 대한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 대한대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잠시 멎는 듯했죠. 그곳만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단지 수인의 눈빛만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안 될까요? 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장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도 많은데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도 있고 수인의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장 실장이 그녀를 노려봤어요. 무슨 헛소리야? 회장님 차트가 다 거기에 있는데. 하지만은 무슨, 내가 뭔데 병원을 정해? 장 실장의 일갈에 수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차는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했죠. 평소라면 30분은 걸릴 거리를 15분 만에 달려가고 있었어요. 수인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수인의 머릿속은 온통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박 회장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혈압 안정적입니다. 곧 도착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수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한대학병원의 응급실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속도를 줄이며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환자 내립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뒷문이 열리고 들것이 밖으로 나왔죠. 수인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구급차 안에 남아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 실장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뭐해? 빨리 내려.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서 내린 수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냄새는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박정도 회장님 들어갑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기도 절개 상태. 구급대원의 외침에 응급실 안이 부산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어요. 박 회장의 들것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어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지만 그녀의 다리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님, 응급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으니까요. 흉부외과 과장 강현우가 의료진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강현우가 들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전문가답게 박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기도 절개.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이런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들, 장 실장, 그리고 강현우의 눈이 수인에게서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인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 강현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인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장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과장님, 회장님 상태부터 보셔야죠. 강현우는 잠시 수인을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처치실로 옮깁니다. 빨리. 의료진들이 박 회장을 처치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우가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수인을 바라봤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치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3년 전엔 무너졌지만 지금은 달랐으니까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이수인? 그가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씹어뱉듯이요. 회장님 비선이 아주 가지가지한다.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파견직 비서 명찰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너한테는 그게 어울리지. 수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지금은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강 과장님, 수인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 부종이 심합니다. 튜브 제거 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환자를 위한 당부였죠. 강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가르치려 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내가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가 수인에게 다가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수인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되었죠. 나 흉부외과 과장이야. 내가 뭔데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강현우가 손을 뻗어 수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보안, 이 여자 내보내. 강현우의 외침에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수인의 양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수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강현우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혈관 기형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발. 하지만 강현우는 콧방귀만 뀌었을 뿐이었어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처치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우측 경동맥 주변이에요. 꼭 확인해 주세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처치실 안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박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수인의 간절한 외침과 강현우의 오만한 태도를. 비록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난 수인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장 실장은 닫힌 처치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자리를 빙빙 돌며 시계만 쳐다봤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제발 무사하셔야 하는데. 장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상그룹의 수장이 쓰러진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테니까요. 수인은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어요. 강현우가 나를 알아봤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비서로 숨어 지내던 그녀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2시간이었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우가 나왔어요.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죠. 어떻습니까? 회장님은? 장 실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현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기도는 확보했고 알레르기 반응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강현우가 수인 쪽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했어요. 응급처치가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강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듯 했지만 의사로서 사실을 말해야 했죠. 혈관 기형도 정말 있었습니다. 우측 경동맥 주변에 조심해서 처치했어요. 수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장 실장이 수인을 돌아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수인에게 다가갔어요. 정체가 뭐야? 강 과장이랑 아는 사이야? 수인은 고개를 들어 장 실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장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인은 그 말만 반복했어요. 장 실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돌아가 있어. 회장님 깨어나시면 처분 결정할 테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인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순간이었죠.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께 거짓말했다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장 실장은 그렇게 경고하고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죠. 밤거리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아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겠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구두끈을 묶으며 한숨을 쉬었죠. 백상그룹 본사에 도착한 수인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비서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동료들이 수인을 훔쳐보며 수군거렸죠. 어제 회장님 쓰러졌을 때 내가 설쳤다며? 한 선배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다고? 겁도 없이. 다른 비서도 거들었어요. 너 곧 잘리겠다. 파견직 주제에 그런 짓을 하다니. 수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봉투가 눈에 띄었죠. 대출이자 미납 최종 독촉. 수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또 밀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요양병원입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미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죠. 엄마, 미안해요. 수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탕비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닦고 커피포트를 씻었어요.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죠. 오늘 해고되면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지? 막막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수인. 인터폰에서 장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실장님. 지금 당장 회장님 병실로 와. 짧고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이제 끝이구나. 각오를 하고 비서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회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회장님은 살렸어.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한 수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당당하게 가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장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박 회장과 그 옆에 선 장 실장이 있었어요. 박 회장은 깨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인을 향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인을 꿰뚫는 듯 했어요. 수인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바스락거렸죠. 회장님, 먼저 사죄드립니다. 수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파견직 비서 주제에 감히 회장님께 손을 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서 오게. 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수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박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감사가 섞여 있었죠. 사직서는 집어넣게. 내가 부른 건 해고하려는 게 아니야. 박 회장은 수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수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내 목을 찌를 때 자네의 눈빛, 보통 담력이 아니었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지.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 정확했고, 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 과장이 쩔쩔매던 혈관 기형까지 알고 있었지. 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 의료 기록은 극비야. 주치의와 극소수 의료진만 아는 내용인데 파견직 비서가 어떻게 알았을까? 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은 마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죠. 자네 비서 아니지?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정체가 뭐야? 솔직하게 말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들통난 것 같은데. 마침내 수인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켜고 다시 시작했죠. 3년 전 이곳의 의사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보다는 뭔가 짐작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계속하게.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수인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그 한마디를 계기로 오래 잠궈두었던 기억의 방이 저절로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조금 떼는 듯 하더니 끝내 닫혔죠. 그저 눈빛이 흐릿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인의 마음속에서만 3년 전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죠. 3년 전 대한대학병원 응급실. 새벽 3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젊은 여의사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흉부외과 레지던트 이수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또 컵라면이야? 동료 레지던트가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집에는 언제 가봤어? 수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흘 전에 갔는걸요. 잠깐 씻으러요. 미쳤구나. 그러다 쓰러져. 하지만 수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환자 차트에 고정되어 있었죠. 오전 8시 교수 회진 시간. 강현우 과장이 레지던트들을 이끌고 병실을 돌았습니다. 703호실 김 씨는 어때?
강현우가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수술 후 경과 양호합니다.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고요. 수인이 또박또박 보고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다음. 강현우는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수인은 뒤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은 드셨어요? 수인이 환자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또 오셨네요. 어젯밤에도 오시더니. 환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좀 답답하셨다고요? 제가 심전도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수인의 세심한 배려에 환자들은 그녀를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의국. 강현우는 고급 양복을 입은 제약회사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과장님, 이번에 신약 설명회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하거든요. 제주도? 좋지. 강현우가 희죽거렸습니다. 물론 항공료와 숙박비는 저희가. 당연하지. 하하. 그때 수인이 의국에 들어왔어요. 과장님, 내일 수술 환자 차트입니다. 아, 그래. 거기 놔둬. 강현우는 수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인이 나가자 제약회사 직원이 물었어요. 저 레지던트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그냥 설치는 거지. 건방지게.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실력도 별로인데 환자들한테만 인기 좋아. 쓸데없이. 사실은 정반대였죠. 수인의 실력은 레지던트 중 최고였고 그것이 강현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직실 새벽 2시. 수인은 쪽잠을 자다가 호출을 받고 벌떡 일어났어요. 응급 환자입니다. 교통사고로 대량 출혈. 그녀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과장님은요? 연락이 안 돼요. 이대로면 5분 안에 심정지옵니다. 수인은 입술을 깨물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취과에 연락하세요. 제가 엽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지만 선생님, 환자 죽게 둘 겁니까? 메스 줘요. 5시간의 사투 끝에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수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죠.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술실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레지던트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인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환자가 살아야 저도 삽니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죠. 며칠 뒤 의국에서 이수인, 강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수술하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고 변명하지 마. 건방지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강현우는 차트를 집어던졌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바늘 하나도 못 잡는 줄 알아. 수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 흉부외과 최고의 전문의가 되는 날을 꿈꾸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죠.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오늘 수술 집도는 내가 한다. 강현우가 수술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강현우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과장님, 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강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스. 강현우가 메스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손의 떨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과장님, 손이 너무 떨리십니다. 수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술을 멈춰주세요. 닥쳐. 건방 떨지 마. 강현우는 오기로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바이탈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번쩍였습니다. 안 돼. 대동맥을 건드린 겁니다. 삐익, 삐익.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키세요. 지혈해야 합니다. 수인이 다급하게 환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어요. 내가 내 팔을 쳤잖아. 내가 건드려서 터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환자가 죽어요. 하지만 강현우는 발작하듯 소리만 질렀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방해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수술실은 피로 물들었고 수인은 망연자실했어요. 2시간 뒤 원장실. 수술실에서 내가 실수한 걸로 해. 병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현우는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수인이 울부짖었어요. 거부하면 아픈 내 어머니 평생 병원 구경 못하게 만들겠다. 병원장의 협박에 수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병원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치료 못 받게 해주지. 믿지 않으면 해봐. 악마, 악마들. 수인의 절규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차트를 조작해뒀어요. 수인이 실수로 대동맥을 건드렸다고 그녀를 살인의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수인은 정신없이 떠오르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을 세게 감았다가 떴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죠. 박 회장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닦았습니다. 다시 현실이었어요. 수인은 숨을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의사였지만 지금의 저는 기록에 남은 대로 환자를 죽이고 면허가 취소된 죄인입니다.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 딱 그것까지만.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숙인 채 3년 전의 진실은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수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죠. 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본 건 기록과 다른 것 같네. 수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박 회장은 수인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자네가 내 목을 찌를 때 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자네 손끝엔 두려움이 없었네. 오직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만 있었지. 수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인 손기술이 아니었어.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살린 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진짜 의사의 손이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살인 의사라고 손가락질했죠. 억울해도 분해도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실을 봐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인은 그 말만 겨우 남긴 채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온 수인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감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실 안. 박 회장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장 실장을 불렀어요. 장 실장. 예, 회장님. 장 실장이 다가섰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해도 손끝은 거짓말을 못해.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진실을 찾아와 장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의심이 아니야. 확신이지. 박 회장이 장 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명을 썼어. 내가 장담하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인데요.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박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덮고 사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장 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장 시작하게.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게 할 순 없네. 알겠습니다. 장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실장은 백상그룹 정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3년 전 대한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주십시오. 회의실에 모인 정보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이거는 극비입니다. 외부에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장 실장은 밤낮 없이 정보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 실장은 박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장 실장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았죠. 어떻게 됐나?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장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강현우와 병원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입단속을 했는지. 장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삭제됐고 관련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계속하게.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을 찾아봤습니다만 장 실장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주임 간호사는 사건 직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문 상태고요. 합의금이라. 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더 큰 문제는 병원 측 기록입니다. 수술 기록지, 환자 차트, 모든 게 이수인 씨의 실수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완벽한 범죄란 없네. 예. 돈으로 입을 막았다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이 반드시 있을 거야.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 어딘가에 반드시 허점이 있어.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병원을 떠난 사람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게. 박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은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장 실장은 다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꿨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 이후 병원을 떠난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사흘 밤낮을 센 끝에 장 실장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마취과 의사. 장 실장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최민호 의사. 그는 사건 직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왜 갑자기 떠난 거지? 장 실장은 최민호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병원을 떠난 후 그는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산골 마을에 허름한 집을 사서 혼자 살고 있었죠. 찾았다. 장 실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
장 실장은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장 실장은 쉬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장 실장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보였어요. 장 실장은 차에서 내려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상그룹 비서실 장 실장이라고 합니다. 최민호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세요. 최민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3년 전 대한대학병원 일로 왔습니다.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가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장 실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같은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요. 최민호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장 실장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 실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바로 뒤에 최민호가 서서 떨고 있다는 걸요. 선생님, 장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간 편히 주무셨습니까? 최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밤마다 편히 잠드셨나요? 장 실장의 말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현우 과장이 저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제 면허도 박탈당한다고.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저도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최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 실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문틈 아래로 명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 명함 받아주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장 실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어요. 오늘은 안 되겠군.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장 실장은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증인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은 고요했어요.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장 실장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백상그룹 비서실장 장동철. 명함을 바라보는 최민호의 눈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3년간 그는 이 산골에 숨어 지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된 건가? 최민호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한편 장 실장은 차 안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마다 눈을 떠서 집을 확인했어요. 혹시 최민호가 도망가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새벽 5시 차가운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장 실장은 차에서 내려 몸을 펴며 집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군. 장 실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퀭한 눈에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장 실장은 젖은 옷을 털지도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밤새 기다렸습니다. 최민호는 장 실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정말 밤새 여기 계셨습니까? 예. 장 실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장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장 실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라곤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죠.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요. 앉으세요. 최민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장 실장이 자리에 앉자 최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장 실장은 물을 받아들고는 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박정도 회장님이 진실을 원하십니다. 최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입을 열면 백상그룹이 당신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장 실장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이라니요. 강현우 과장이 알면 절 매장시킬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장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상그룹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최민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무서운 건 양심의 가책입니다. 최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밤 꿈에 이수인 선생이 나타나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최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비겁한 인간입니다. 제 면허를 지키려고 진실을 묻어버렸어요. 장 실장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봉투 안에는 박 회장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최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민호 선생님께, 저는 백상그룹 회장 박정도입니다.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십시오. 백상그룹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선생님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비겁한 침묵보다는 용기 있는 증언이 선생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박정도 올림. 편지를 읽던 최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겁한 침묵보다는 용기 있는 증언이.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최민호는 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장 실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죠. 하지만 곧 최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금고가 들려 있었어요. 최민호는 금고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손수건에 쌓인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USB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장 실장이 물었습니다. 3년 전 수술 직후 강현우 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실에서였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걸 조작할 건지 의논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민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현우 과장이 저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제 면허도 박탈당한다고. 그래서 전 겁이 났습니다. 가족도 있고 앞날도 있고.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할 순 없었어요. 언젠가 그들이 저를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최민호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강현우 과장이 병원장과 나눈 대화를요. 장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증거입니까? 예. 강현우 과장이 직접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민호가 USB를 장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죠, 원장님.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거 들키면 저 끝입니다.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 내용을 옮겨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 실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당신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겁니다. 최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거로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장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떳떳한 아침이었죠. 장 실장은 USB를 소중히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장 실장은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 후 서울. 장 실장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의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장 실장입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회장은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 박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장 실장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강현우 과장이 직접 자백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장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마치가 의사가 보험용으로 몰래 녹음해뒀던 겁니다. 박 회장은 USB를 집어들었어요. 들어보세. 장 실장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곧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죠, 원장님.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거 들키면 저 끝입니다. 강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인한테 뒤집어 씌워. 그 애는 백도 없고 돈도 없잖아. 누가 믿어주겠어? 병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트는 이미 조작했어. 이수인이 실수로 대동맥을 건드린 걸로 기록했지.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간호사들은요?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합의금 줬어. 넉넉하게. 입 다물 거야. 완벽하십니다. 이제 이수인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장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병원장과 강현우를 내 병실로 호출해. 예, 회장님.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박 회장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는 병원 과장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하. 강현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분명 포상을 주시려는 거야. 회장님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내일 뭘 입고 가지? 역시 이 정장이 제일 잘 어울리는군. 강현우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믿고 있었죠. 한편 수인의 원룸. 수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수인 씨, 내일 아침 병실로 오게. 박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자네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 무엇을 보라는 건가요? 내일 알게 될 거야. 꼭 와야 하네. 박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불안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 같았죠. 박 회장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 김태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부르시다니 분명 포상이겠지.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강 과장 덕분에 회장님 목숨을 구했으니까 병원 홍보에도 도움이 됐고 병원장은 고급 양복을 입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현우도 기대에 차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 날이야. 회장님한테 포상받고 승진도 하고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죠. 자신들을 기다리는 게 포상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요. VIP 병실 앞. 병원장과 강현우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우가 아부하듯 인사했어요. 그래. 오늘 좋은 일 있겠어. 병원장이 으스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죠. 장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수인이 서 있었어요. 장 실장은 험악한 표정으로 문 옆을 지키고 있었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현우도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USB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탁 하고 소리나게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강현우의 시선이 USB에 꽂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저게 뭐죠?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장 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실장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죠, 원장님.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거 들키면 저 끝입니다. 강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수인한테 뒤집어 씌워. 그 애는 백도 없고 돈도 없잖아. 누가 믿어주겠어? 병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장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트는 이미 조작했어. 이수인이 실수로 대동맥을 건드린 걸로 기록했지.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간호사들은요? 합의금 줬어. 넉넉하게. 입 다물 거야. 완벽하십니다. 이제 이수인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강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장도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떨고 있었죠. 이건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조작?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장은 뒷걸음질 쳤어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닥쳐.
박 회장의 호통에 병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을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병원장과 강현우는 수인을 봤습니다. 이수인. 강현우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이수인.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살인 의사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지. 박 회장은 수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목숨을 구했네. 강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은인을 죄인 취급해? 회장님, 그게 아니라. 병원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자네들이 뭘 했는지 나도 다 들었네. 박 회장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술 마시고 수술하고 환자 죽이고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회장님. 강현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는 바닥을 기며 박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시켜서. 뭐? 병원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술 마시고 수술한 거 아니야. 원장님이 덮으라고 하셨잖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수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3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닥을 기며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수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장 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실장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병원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원장, 강현우 과장, 의료사고 은폐, 증거 조작,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오해입니다. 병원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싫어요. 놔주세요. 강현우도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강현우가 끌려가면서도 애원했어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박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모함이라고. 강현우가 복도에서 악을 썼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박 회장은 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인 씨. 수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명예는 내가 반드시 되찾아 주겠네. 감사합니다. 수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박 회장은 수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장 실장도 다가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인에게 건넸습니다. 수인 씨, 고생 많았어. 장 실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처음엔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네. 수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예. 수인이 물었습니다. 자네의 명예를 되찾는 일 말이야. 박 회장이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심 청구를 할 거야. 그리고 면허도 되찾을 거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수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지.
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증하네. 자네는 다시 의사가 될 거야. 수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장 실장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 회장과 수인만 남았어요. 회장님, 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내가 해야지.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나. 박 회장은 수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가 자네 인생을 구할 차례야. 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3년간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인에게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악인들은 사라졌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인의 명예를 되찾는 일뿐이었어요. 병실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장 실장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재심 청구 준비해 주십시오. 최고의 변호사단을 꾸려주세요. 장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인은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가방 속에는 박 회장의 친필 편지가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길, 수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3년간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월급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면서도 늘 부족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수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죠. 엄마. 수인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작은 새의 발처럼 가벼웠어요. 수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인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눈을 반짝이니? 어머니가 수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누명이 벗겨질 거예요. 3년 전 그 일 제가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거 있잖아요. 수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도 다 나왔고 진짜 범인들도 잡혔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니? 정말 내 누명이 벗겨진다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곧 재심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수인이 가방에서 박 회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긴 편지였죠. 백상그룹 회장님께서요. 엄마 치료를 도와주시겠대요. 뭐라고?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최고급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미뤄왔던 심장 수술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치료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수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수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힘없던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알아. 내가 밤마다 울던 거 다 알아. 엄마. 수인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의사만 안 했어도,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수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였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환자들이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수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엄마는 내가 무죄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우리 딸이 사람을 해칠 리가 없잖니. 그 말에 수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3년간 쌓였던 모든 서름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틀 후 수인의 어머니는 박 회장의 특별 지시로 대한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인이 3년 전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침대 옆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갖춰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편히 누우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수인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요양병원의 낡은 침대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수인아, 이런 데서 치료받아도 되는 거 맞니?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회장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수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심장 판막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판막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수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많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 최고의 팀이 담당할 예정이고요. 정말요? 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수술 성공률도 높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수술만 잘 끝나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수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무사히 수술이 끝났죠. 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수인이 얼굴을 가까이 대며 불렀습니다. 수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수인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우리 딸 누명 벗은 것만으로도 엄마는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인도 함께 울었어요. 3년간 가슴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죄책감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이제야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왔어요. 수인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오늘 법원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인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옆에는 백상그룹이 선임한 최고의 변호사 3명이 함께했죠. 방청석에는 어머니와 박 회장, 그리고 장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인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집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수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인. 판사가 수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죄.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울먹였습니다. 박 회장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또한 피고인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취소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합니다. 수인은 믿기지 않았어요. 3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정말로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수인은 어머니와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인을 꼭 껴안으며 한참을 우셨어요. 축하하네, 수인 씨. 박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로. 수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자네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인은 백상그룹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에 담긴 사직서가 들려 있었어요. 장 실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인이 들어가자 장 실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무죄 판결 받았다며? 진심으로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인이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장 실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네. 자네 같은 사람이 평생 비서로 살 리가 없지. 장 실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자네의 강단과 실력은 절대 잊지 못할 걸세. 실장님, 처음엔 내가 많이 오해했네. 진심으로 미안했고 또 고마워. 장 실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증거 찾아주신 것도 실장님이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네. 장 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인은 비서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어요. 파견직 비서로 이곳에 처음 왔던 날, 회장을 살렸던 그날,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두드리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회의 테이블 위에 커다란 서류들과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건축 현장의 작업실 같았습니다. 앉게. 박 회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인이 앉자 박 회장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어요. 표지에는 금빛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산 심장혈관센터 설립 계획서. 수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했네.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권력보다 양심을 지키는 병원. 그런 병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박 회장은 설계도를 펼쳐 보였어요. 웅장한 건물의 투시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죠. 이 심장혈관센터는 1년 후에 완공될 거야. 박 회장이 손가락으로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은 물론이고 최고의 의료진을 모을 생각이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시스템도 갖출 거야. 수인은 설계도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 회장이 수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 부탁이요? 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기 설립 멤버로 함께 해주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네 실력이 다시 제대로 인정받으면 이 센터의 메인 집도의 자리도 맡아주길 바라네. 수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그래. 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술이 뭔지 아는 사람.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치 않네. 자네라서 가능한 일이야.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자네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야. 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계획서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잃어버렸던 꿈. 다시는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꿈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인은 계획서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자네가 하얀 가운을 입고 당당히 환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1년 후 백산 심장혈관센터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개원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의료계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무대 중앙에는 백산 심장혈관센터 초대 센터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저명한 흉부외과 전문의였죠. 귀빈석 맨 앞줄에는 박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장 실장이 함께 앉아 있었죠. 센터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백산 심장혈관센터 개원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희 센터는 오직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센터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센터의 초기 설립 멤버이자 새롭게 복귀한 흉부외과 전문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단숨에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센터장이 미소를 지으며 이름을 불렀어요. 이수인 선생입니다. 객석 한쪽에서 수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수인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죠. 억울한 누명, 빼앗긴 면허, 파견직 비서로 살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인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흉부외과 전문의 이수인.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인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짧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산 심장혈관센터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기준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강력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투자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실이었죠. 개원식이 끝난 후 수인은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낯선 공간이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문을 열자 박 회장이 진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수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자네가 내 주치의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네. 박 회장이 호탕하게 웃었어요. 수인은 차트를 펼쳐보며 박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재단 일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단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회장님은 제1호 VIP이시니까요. 하하, 자네가 내 심장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쓰러질 리가 있나? 박 회장이 가슴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수인은 청진기를 꺼내 박 회장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죠. 다행이네요. 상태 좋으세요. 수인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을 바라봤어요. 이수인 선생, 1년 전 자네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군. 저도요. 수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셨기에 의사로서 다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수인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로 가득했어요. 아니야. 자네가 먼저 내 생명을 구했잖나.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생명을 구한 거야.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이뤄준 거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꿈을 실현해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된 거였죠.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걸세. 이제 시작이니까.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준비돼 있어요. 박 회장은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가 가는 길에 많은 생명이 걸려 있을 걸세. 그 손을 믿고 따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지. 수인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하얀 가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수인은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던 자신이 지금은 누구보다 밝은 자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명을 벗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의사였죠.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다음 환자를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수인은 숨을 고르고 단단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